동학은 흔히 서학, 즉 천주교에 대응하여 등장한 토착 종교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학을 지나치게 축소합니다.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19세기 중엽의 조선은 이미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조세는 공정하지 않았고 군역은 불균형했으며 황곡은 구율이 아니라 수탈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법은 있었으나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고 왕권은 존재했으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체념하거나 질문하거나. 동학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답게 살 수 없는가? 국가는 왜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가? 동학의 핵심 사상인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식은 종교적 선언이기 이전의 존엄의 재정의였습니다. 이는 신분제의 부정이자 통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동학이 지식인 담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학은 농민과 평민의 언어로 확산되었고 그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사상이 필요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동학농민운동은 언제까지나 봉기나 난으로만 남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밀란이나 일시적 폭동이 아니었다는 점은 그 조직 방식을 살펴보는 순간 분명해집니다. 이 운동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던 사람의 연결망 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동학 조직의 기본 단위인 접입니다. 동학은 사상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뿌리 내린 운동이었습니다. 그 핵심 단위가 바로 접입니다. 접은 지역 단위의 결사체였습니다. 혈연이나 신분이 아니라 공감과 신뢰를 기준으로 결속되었습니다. 각 접은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상위 조직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의 명령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었기에 외부의 탄압 속에서도 쉽게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동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농민군이 모인 과정입니다. 동학농민군은 강제로 동원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동학접을 통해 사상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농민들이 무기를 들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일상적 수탈과 행정 부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동학접을 통한 토론과 인식 공유가 이루어지며 지역 단위에서의 자발적 결집을 거쳐 무장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무장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군은 즉흥적 군중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셋째,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는 분명 지도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만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지도자인 전봉준 역시 명령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조율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역 접의 의견을 조정하고 행동의 방향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학농민운동이 지도자, 개인의 실패가 곧 운동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넷째, 지배층에게 난으로 보였던 이유입니다. 당대의 조선 정부와 지배층에게 이와 같은 조직적 민중운동은 이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농민은 통치의 대상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고 민중이 스스로 결집하는 구조는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은 의도적으로 난이나 폭도라는 언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운동의 실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다섯째,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다음 단계입니다. 동학농민군이 단순히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자치와 제도 실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함께 논의하는 방식에 익숙했고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공동의 규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 위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집강소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는 핵심은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 보다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분노가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회적 구조가 행동으로 전환된 결과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한 가지로 압축한다면 그
그것은 무장 봉기보다도 칩강소의 설치와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칩강소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시도였으며 민중이 스스로 행정을 구성하고 운영한 실질적 자치기구였습니다. 첫째, 칩강소의 등장 배경인 권력 공백의 현실입니다. 1894년 1차 봉기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관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수령은 도망하거나 권위를 상실했고 행정은 존재했으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지역 사회에는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세 징수와 분배의 혼란, 치안 부재, 보복과 사적 폭력의 가능성이 등장했습니다. 칩강소는 이러한 혼란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이 기구는 이상적 선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탄생한 행정장치였습니다. 둘째, 칩강소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칩강소는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임시행정기구였습니다. 그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탐관오리 축출 이후의 행정 공백을 관리하고 세금과 부역의 임의적 남용을 중단시키며 지역 질서 유지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칩강소가 기존의 왕권을 전복하거나 독립국가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붕괴를 최소화하려는 조정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치가 아닌 관리의 실험이었습니다. 칩강소는 새로운 지배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하기보다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지역 유지와 농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존 법과 관행의 무분별한 집행을 중단시키며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중은 처음으로 지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넷째, 칩강소의 한계입니다. 칩강소는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었습니다. 제도는 있었으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승인이 없었고 외세 개입으로 인한 급속한 정세 변화가 일어났으며 전국적 통일 운영 체계가 부재했습니다. 칩강소는 제도로 발전하기 전에 역사의 급류 속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칩강소가 남긴 질문입니다. 칩강소는 실패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국가는 언제 정당성을 잇는가? 행정은 권력 없이도 가능한가? 민중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이후 의병운동, 자치운동, 나아가 근대민족운동의 토대 위에서 반복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단순히 봉기로만 기억한다면 칩강소의 의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칩강소를 통해 보면 이 운동은 조선 민중이 처음으로 행정의 주체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내부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조선 내부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894년을 전후한 동아시아는 이미 제국주의 질서가 충돌하는 공간이었고 조선은 그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국내 질서의 교란 세력으로 인식했습니다. 칩강소가 지역 질서를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이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내려진 선택이 외세 요청이었습니다. 조선은 농민군 진압을 명분으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질서 회복을 기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권의 통제권을 외부에 넘기는 결정이었습니다. 둘째, 외세의 계산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파병은 일본에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 군사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역시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개입의 목적이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은 종주권 유지를 원했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노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느 쪽의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셋째, 동학농민군의 위치 변화입니다. 외세 개입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급변합니다.
내부 개혁 요구는 국제 군사 충돌의 부차적 변수로 밀려났고 민중 자치 실험은 외세 간 충돌 속 정리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 문제는 군사적 장애물로 변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에게도 외세에게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넷째, 국가 부재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조선 국가의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민중의 요구를 제도화하지 못했고 외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능력도 없었으며 군사적 자율성 역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라 전장이 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패배는 군사력의 열세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가 민중과 세계 사이에서 기능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다섯째, 외세 개입이 남긴 구조적 변화입니다. 외세 개입은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외교 군사 주도권이 상실되었고 일본의 조선 내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후 근대사 전체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 지점에서 하나의 사건을 넘어 조선 근대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내부의 사건으로만 보면 외세 개입은 갑작스러운 개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개입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국면은 흔히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 패배를 하나의 전투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금치는 결과였고 패배는 그 이전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패배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무기 열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무기 차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장기전을 전제로 한 군수체계가 없었고 병력 보충과 후방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교적 완충지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근대식 군제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명확한 전략 목표를 공유했으며 국제 질서 속에서 합법적 개입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투 이전부터 승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국가의 부재와 고립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국가를 전복하려 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끝내 그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학농민군은 반란 세력으로 규정되었고 외세와의 교섭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국제 분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고립은 군사적 패배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셋째, 우금치 전투의 의미입니다.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정면으로 충돌한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싸워서 진 전투라기보다 피할 수 없었던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조선 정부는 민중을 선택하지 않았고 국제 질서는 조선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시간은 동학농민군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금치는 패배의 시작이 아니라 패배가 가시화된 지점이었습니다. 넷째, 패배 이후의 보복과 학살입니다. 패배 이후의 상황은 전투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무장 해제 이후에도 이어진 처형, 연좌와 지역 단위 보복, 동학 조직의 체계적 해체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공포의 확산이었습니다. 국가와 외세는 민중이 다시는 스스로 조직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섯째, 실패가 아닌 미완의 질문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무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제도화되지 못한 민중의 힘, 국가가 흡수하지 못한 개혁 요구,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없었던 조건들이 모두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은 패배했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금치 이후 동학농민운동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운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승되지 못한 채 남겨진 사건에 가깝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패배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패배와 역사적 실패는 다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군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역사적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입니다. 역사에서 실패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아무 질문도 남기지 못했으며 이후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때 성립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역사 흐름 곳곳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둘째, 동학 이후 민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민중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문제의식은 이어졌습니다. 의병운동은 나라가 사라질 때 민중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과정이었고, 독립운동은 주권은 누구의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제기한 단계였습니다. 이후의 사회운동과 민주화 과정 역시 국가와 민중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처음 던진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동학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국가의 공식 서사로 편입되기에 불편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닌 민중이 주체였고 합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했으며 외세뿐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에도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격의 운동은 기념은 되더라도 계승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동학은 혁명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동학농민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제도도, 조직도, 승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질문들입니다. 국가는 언제 정당성을 잇는가? 민중은 보호받지 못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세와 내부 권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주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1894년에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오늘날 동학농민운동을 잇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잇는다는 것은 과거를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이념에 끌어들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중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고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사회를 상상하며 질서와 정당성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미완의 질문으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한 반란이 아니며 단순한 농민 봉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민중이 처음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집단적으로 물었던 사건입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는 한 동학농민운동은 패배한 역사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